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야, 근데 이 서방이 왜 이렇게 원한이 많아, 그 안에? 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뿌리를 이해를 해야 한국의 특질을 알 수 있고, 한국의 특질을 알아야 이 참 답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식의 준비를 해가면은 이게 딱 그 계기가 왔을 때 딱 맞물려 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상상, 정치적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방의 특질을 알면 한국이 얼마나 그것과 비교되는 얼마나 다른 특질을 갖고 있는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좀 실력이 없지만 좀 그 비교 문화와 비슷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교 역사. 서방의 원한은 독합니다. 이게 독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서방의 그러니까 이 신석기 원시, 신석기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제는요, 자기들이 신석기 시대가 없잖아요. 일제는 신석기 시대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조금 나오니까 없으니까 이 신석기를 마제석기, 가른석기로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 세계 그 고인류학에서 신석기를 가른석기로 규정을 안 합니다. 세계 고인류학에서는 신석기를 뭘로 규정하냐? 11,700년 전쯤에 이제 빙하가 끝나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많아지는 상태에서 그 농경이 시작된 걸, 그걸 신석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는 신석기 혁명, 네올리틱 레볼루션은 애그리컬처 레볼루션입니다. 신석기 혁명은 농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석기의 원시,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원시는 이제 제가 아주 옛날이 아니라 한 11,000년, 12,000년 전쯤에 저거 바로 빙하 끝나면, 이 빙하 끝나자마자 이런 종교시설을 지어요. 아직 농경도 시작 안 했는데, 지중해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보고, 야, 너희 시대, 너희의 그 옛날, 우리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미사리 유적, 우리로 치면 이제 저기 춘천의 중도 유적, 이런 게 다 이제 농경이라든지 뭐 이런 그 철기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유적들이거든요. 혹은 그런 흔적이 있는 유적들이에요. 미사리는 농경 없죠, 아직. 너희 그 신석기 이후의 원시는 어디야? 그럼 미국 사람 보고, 아, 우리 지중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지중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자기들의 원시로 느껴요. 지금 서방은 뭐냐면은 지중해 12,000년의 집약 작품입니다, 저게. 지중해 12,000년의 집약 작품이에요. 그럼 지중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중해 지역. 이게 지금 göbekli tepe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터키의 남부, 시리아 북부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12,000년 전의 유적이에요. 이 동그란 저거가 한 30m 됩니다, 직경이. 그리고 저 가운데 큰 기둥서 있잖아요, 두 개. 저게 6, 7m 되고 무게가 한 20톤 나가는 돌이에요, 석회암. 석회암은 무르니까 저걸 차돌로 찍어가지고 저게 온갖 부조를 만들고, 저 이제 기도하는 장소죠. 저거 딱 보면 무슨 생각 나세요? 저 생각나죠? 딱 보면은 저게 우리 태백산에 있는 무당들 기도하는 거 둥글게 돌 싸서 올린대. 근데 그건 둥글게 돌 싸서 올린 거밖에 없어요. 직경 한 5, 6m 되게 해서. 뚜껑 없는 첨성대 같아요. 뚜껑 없는 첨성대. 태백산 그 꼭대기에 가면, 태백산에 이제 무당들이 이제 와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한 7, 8개 있어서 좀 느낌이 으스스해요. 전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본 다음에 태백산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거에 뭐 몇 배짜리죠. 이게 직경이 30m 정도 되고, 이 돌 기둥이, 통짜배기 기둥이 6m, 7m짜리, 무게 20톤짜리. 도구라 그래봐야, 저 돌 깎는 도구라 그래봐야 차돌 깨뜨린 짱돌이에요. 그걸 가지고 석회암을 이제 쪼아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냐? 아니에요. 저 언덕에 저게 20개쯤 있습니다. 지금 발굴은 한 두세 개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발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중 그 탐사만 하고 나머지는 발굴 안 한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1994년부터 발굴이 시작됐는데 이거 한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확 바뀐 거예요. 저도 여기서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그전에는요, 사람이 농업을 짓기 시작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것에 의해서 거대 종교가 나오고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기서 제일 소중한 데는 어디냐? 사람들이 저기 이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그 사람들한테는 성스러운 기도소 같은 거예요. 또 인신공양 흔적도 없고요. 근데 사람들이 때로 와갖고 어떤 종교 집회를 했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있다고요. 쓰레기통을 보니까 먹은 곡식은 전부 야생 곡식이에요. 야생 곡식과 그 사람이 기른 곡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벽시가 나와서 논동사가 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 벽시가 아니라 야생 벽시가 아니라 기른 벽시여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야생은 곡식이 이렇습니다. 곡식이 알이 그러니까 그 곡식이 익는 속도가 이삭 하나에서도 다 달라요. 그게 다 달라야 새가 쪼아 먹어도 다 못 쪼아 먹죠. 피해서 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적당한 때 땅에 떨어져야 보존이 되니까 이삭의 목이 튼튼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기르는 곡식은 한꺼번에 익어야 되고요. 한 이삭이. 그 다음에 이삭의 목이 튼튼해야 추수를 했을 때 손실률이 없죠. 그래서 야생 곡식과 사람이 기른 곡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엉터리 그 고고학자들이 뭐 불에 탄 벽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 6,000년, 7,000년 전에 벼농사를 지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거짓말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되는 게 야생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발견되는 예를 들어서 오리뼈가 나왔다. 뭐 양뼈가 나왔다. 보니까 이게 야생 양, 야생 오리예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양 같은 거를 갖고 왔을 때 뭐 고기를 갖고 왔을 때 뭐 이제 영양 또 매하는 양 갖고 왔을 때 통째로 갖고 온 게 아니고 살이 많은 부분만 딱 잘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 뼈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여기까지 먹을 거 뭐 훈제를 했던 말렸던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이 건물 짓고 기도하고 그러던 장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냥어로 채집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gö베클리 테페 유적이 발견된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확 바뀐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 종교 집회를 위해서 농경이 시작됐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최초의 농경이 이 지역에서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신의 존재고 상징의 존재고 종교적 존재입니다. 영혼의 존재고. gö베클리 테페가 그걸 증명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거대 원시 종교가 선행했다. 빙하 끝나자마자 12,000년 전에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금 지중해의 특성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gö베클리 테페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아까 6m, 7m짜리 그 돌 기둥이에요. 저게 동물 새기고 저렇게 기하학적 문양 놓고 저기에 저렇게 적어 놓고 얼마나 저거를 다 사람이 이 차돌로 찍어서 만든 거예요. 차돌로 찍어서. 릴리프라 그러죠. 부조를. 그러고 나서 이런 시기가 여기 gö베클리 테페가 한 1500년 정도 사용된 것 같아요. 이 종교시설이.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흙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올라와서 그걸 묻어가지고 언덕을 만들고 떠났어요. 그래서 저 유적이 발굴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 와서 이렇게
저기 그 손때타고 더럽히는 걸 싫어한 거죠.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싸고 끝내고 떠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000년 전쯤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맨 아래 지금 보면 뭐 이라크 맨 아래 쿠웨이트 언저리 거기에 이런 도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메르. 이게 당시의 수메르예요. 이 시기에 우리 뭐냐고요? 6,000년, 7,000년 전에 우리 저겁니다. 저 미사리 운막집입니다. 우리가 미사리 운막집이 있었을 때 수메르에서는 이거를 만들고 여기에서 저기 뭐야 그 자기들 그 문자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문자를. 수메르에는 이제 그 지구라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재단이. 그리고 나서 수메르보다 한 2,000년 늦게 에집트가 시작하죠. 한 5,000년 전쯤에. 에집트 뭐 살벌하죠. 그래서 서방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고대는 어디야? 그러면 아 우리 수메르랑 에집트지. 일단 뭐 성경에 아브라함이 수메르 지역이잖아요. 뭐 우르인가 뭐 어디. 수메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지중해 전체가 이렇게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그 관점이. 그 다음에는 그러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살벌해요. 야 대단한 고대 제국이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야만의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은 이미 없잖아요. 야만의 소박함과 자연스러움 이미 여기도 없잖아요. 여기. 이게 사냥으로 채집으로 살아가는 야만인들인데 그냥 한 번에 막 100명, 200명, 300명씩 동원돼 갖고 1년 내내 걸쳐서 그럼 그 사람들 먹을 건도 계속 어디선가 같은 부족에서 실어 날르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당시 사냥으로 채집이면 한 밴드가 어린애까지 해서 100명 정도 안쪽이에요. 한 무리가. 그럼 이 정도를 지으려면 몇 개 밴드가 연결돼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최소 이 정도 지으려면은 물론 한 번에 짓지는 않았겠지만 한 50개 밴드는 연결된 거예요. 50개 밴드가 연결되려면 50개 무리, 그걸 밴드라 그러거든요. 50개 무리가 연결되려면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전주, 대구, 서울서 전주, 대구 정도에 이르는 그 사방 그 정도 거리, 그러니까 사방 200km, 200km, 100km, 100km, 200km, 200km 그것도 굉장히 비옥한 땅에 막 동물 천지고 물고기 천지인 비옥한 땅에 동일한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50개 무리, 100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에 경건하고 힘 좋은 장정 두세 명씩 보내가지고 그게 50명, 100명이 딱 항상 운영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군대에서 일하듯이 한 3년 일하고 돌아가면 또 딴 사람 또 올 거고 그런 1년에 제사 지낼 때 되면은 다 오는 거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가 12,000년 전 얘기예요. 12,000년 전. 빙하 끝나자마자. 이러한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서방 문화가. 서방의 역사 문화가. 이런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뿌리. 우리가 플라톤 여기 가서 배워온 사람 아니에요. 구약 여기서 나왔잖아요. 수메르. 구약 첫 부분은. 창세기 아브라함 뭐 이런 얘기는 다 여기서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까지는. 수메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해서 비옥한 조승 딸에서 여기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야 저런 게 무슨 신이야. 저렇게 조각으로 깎아놓고 나무로 깎아놓고 그림칠하고 저건 신이 아니야. 그래서 유일신 창조주 그림이나 조각으로 나타내서는 안 되는 그런 컨셉에 도달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플라톤 여기 가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은 어디 가서 배우냐면 여길 가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에집트에 가서.
에집트에 가서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의 목은 어디냐? 나일강 하구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가 정복한 다음에 왜 당대 최고의 지식의 보고를 알렉산드리아에 세웠겠어요? 거기에 고대 지식이 많거든. 거기에 고대 지식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런 제국이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서방 사람 보고 미국이나 영국 사람 보고 야, 너희 클래식이 언제야? 너희 고전시대 언제냐? 그러면 아, 그거 그리스 로마지. 자, 우리 도자기에 그림에 우리 도자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사람 그 창으로 여기 쇄골 여기요. 쇄골 이게 좀 보면 이제 왼쪽이죠. 쇄골 여기서 집어넣으면 심장으로 쭉 들어가거든요. 칼이나 창을 여기 빗장뼈 안쪽에 온폭한 데다 넣고서 아래로 쭉 넣으면 쭉 들어가요. 심장까지. 지금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집안에서 쓰는 항아리거든요. 스파르타쿠스 난 노예 반란 일어났을 때 십자가에 매갖고 죽인 사람들이 완샷에 6천 명이었나 7천 명 아니야. 굉장히 그 잔인한 데가 있어요. 고전시대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 보면은 삶과 죽음을 막 넘나드는 전사, 워리어의 문학이잖아요. 그 문화잖아요. 이 문화가. 전사, 워리어의 문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또 나은가? 서방의 중세라는 건 로만 카톨릭과 영주의 이중구조 아닙니까? 서방의 중세는. 로만 카톨릭 하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결국 좀 자유스러운 사람들은 잡아서 불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조금 약간 좀 엇나가는 이상한 좀 이빠른 소리 하고 다니고 조금 그 행실이 수상쩍다 그러면 마녀라고 해갖고 지금 오른쪽은 마녀 그 고문해가지고 그 자백 받고서 이제 저 자백 나오면 이제 불태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방은 지중해의 집약체인데 여기는 어떤 데냐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상징 종교 정신을 둘러싼 투쟁이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연자원이 그러니까 부유합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지역이에요. 지금 시리아 같은 데 가도 시리아 지금 내전으로 개판났다 그러지만 그 구릉지대의 비옥한 땅에 제일 그 아름답다라 그러거든요. 시리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여기가 원시 때도 그러니까 사냥으로 채집을 할 때도 비옥했고 그 다음에 농경, 상업, 무역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요. 네, 여기요.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요. 그 수메르. 여기가 무역망이 위로 올라가면 터키 북부까지 올라가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저 인도까지 갑니다. 페르시아만 거쳐가지고. 페르시아만 딱 빠져나가면 그 파키스탄이잖아요. 바로 내려가면 뭄바이 아닙니까? 인도. 그러니까 이게 벌써 6,000년 전이거든요. 6,000년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데요. 그 여러 가지 자원이. 이 상업무역이라는 것도 어마무시하고요. 그 당시에. 금속도 굉장히 발달하고요. 그러니까 금, 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청동 같은 것도 한 3,000년 전쯤에 이미 영국산 청동이 에집트나 그리스로 수출되거든요. 청동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이 동아시아 쪽은 아시아 전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빼고 중국 몸통부 전체를 획일적 제국으로 만들잖아요. 이미 상주 때 상은 좀 규모가 작았지만 주는 컸다고요. 규모가. 주는 획일적 제국은 아니죠. 진 때 이미 아시아 전체에 획일적 제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200년 전에. 근데 여기서는 그런 획일적 제국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민족이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획일적 제국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문자를 자기들이 알파벳까지 발전을 시켜버리니까 자기 언어가 유지돼 버리잖아요. 획일적 제국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 민족 간에 무한 경쟁, 무한 전쟁이 붙습니다. 그럼 12,000년 동안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부를 다툴 때 그냥 물질을 갖고 다툰 게 아니라 이 부에 대한 상징, 종교, 정신을 가지고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년의 경쟁과 전쟁은 이 지중해 지역은 항상 상징, 종교, 정신으로 지지되고 집약되고 표현돼요. 우리의 우리다움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상대방과 차별성을 둔다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민족에게 선인 다른 민족에게 악으로 규정이 돼요. 대표적인 예가 수니와 시아파죠. 페르시아와 아랍은 다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가 정복당해가지고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아랍이 믿는 수니가 아니라 시아로 가버리잖아요. 우리 페르시아는 너희 아랍과 달라. 따라서 우리 페르시아가 믿는 이슬람은 너희 아랍이 믿는 이슬람과 달라. 이거거든요. 이러한 뭐냐면 이게 정말 이런 데서 한번 힘잡아 보세요. 그 향락과 그 부유함과 이거는 눈이 뒤집어질 정도의 그 사치스러움이거든요. 눈이 뒤집어질 정도의 사치스러움인데 이걸 둘러싼 싸움이 물질 자체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이게 상징과 종교와 정신을 둘러싼 전쟁으로 뭐 아주 야박하게 표현하면 포장이 되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해주면 상징, 종교, 정신을 둘러싼 투쟁에 의해서 물질이 분배되는 거예요. 12,000년을 그러고 살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와서 친중 글로벌리즘이냐 가치지향 애국주의냐로 딱 나누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의 가치지향 애국주의 보면 물질이 막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도. 미국의 그 주도권, 헤게모니, 리더십, 미국의 에너지, 미국의 무슨 뭐 제조업, 미국인들의 삶의 질, 뭐 그런 게 막 들어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싸움이 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친중 글로벌리즘, 즉 물질에 관한 전략이죠. 친중 글로벌리즘은 아까도 보셨지만 중국 공산당이랑 손잡고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 그 다음에 엘리트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건 물질과 권력에 대한 구조예요. 근데 이게 그걸로 안 끝나고 자기의 상징, 종교, 정신을 딱 파트너를 잡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망할 걸 잡은 거예요. 원한과 결합을 한 거예요. 원한과. 이 원한의 표현이 뭐냐? 첫째 해체, 둘째 분노, 셋째 죄책감입니다. 해체. 야, 진실 거짓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선과악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옳고 그름 어딨어? 그런 거 없어. 가치 판단하지 마. 가치 판단 금지. 가치 판단 폐기. 그게 해체입니다. 둘째 분노죠. 아, 저거 친일파야. 이런 식으로. 아, 저거 인종주의자야. 아, 저거 젠더 차별주의자야. 아, 저거 식민주의자야. 아, 저거 백인 우월주의자야. 그래서 낙인 찍어서 제거하는 거. 세 번째, 죄책감. 똑같죠. 아까 낙인 찍는 그 과정에 깔려 있는 건 나는 우리의 조상님들이 식민지를 많이 개척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참으로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거죠. 내가 죄책감 느끼게 뭐가 있냐고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막 선과 악이 막 하고 막 우애를 하고 이러면서 울퉁불퉁하고 살아온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 보편에 뭔가를 이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 보편에 뭔가가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이 없었으면 어떻게 헬레니즘 문화가 그렇게 퍼졌냐고요.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이 없었으면 대승화엄이 없습니다. 대승화엄은 알렉산더 동방군들이 지배했던 지금으로 치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북부,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뭐 타지키스탄 거기 그 위에 올라가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거기서 발달한 거예요. 대승화음은.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니체가 이제 140년 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불깨, 즉 기요틴 복수심. 아까 말한 기요틴 프랑스 혁명 때 그 기요틴 정의. 이거가 정신을 획득했다. 이 정신은 막시즘을 뜻해요. 피바다 신앙 교리. 불깨가 정신을 획득했다는데 저는 물질이 빅3 중국 공산당 고위층 엘리트들이 원한을 획득했다. 원한이 물질을 획득했다. 이때 원한이라는 건 해체, 분노, 죄책감. 삶에 대한 원한이죠. 세상에 대한 원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쟤들이 독한 거예요. 물질과 정신을 같이 가져간다고 쟤들이. 한국은요. 물질과 정신이 좀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가끔씩 세뇌타 줄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 문맥에서 다시 반복을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백모 아니면 못 듣는 얘기고요.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은 이거를 책으로 쓰겠는데 시간이 제가 없어서 이거 책으로 써야지 하면서 벌써 한 3년 지났습니다. 일단 한국은요. 25,000년 전이면은 이걸 그러니까 LGM이라고 부릅니다. L은 last, 최근. G는 glacial, 빙하기. maximum은 극한. 그래서 최근 극빙기라고 백모가 번역을 합니다. 이게 25,000년 전에서 한 11,700년 전까지 한 13,000년 전, 중간에 한 1,000년 굉장히 따뜻한 데 있지만 보통으로 쳐서 이 최근 극빙기가 되면 사방 천지가 웬만한 데는 다 사막이에요.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너무 건조해져서. 그래가지고 한 대 식물이 전부 한반도로 내려옵니다. 해수면은 130m가 쳐지니까 대한해협과 그 한반도와 제주도는 땅이고요. 서해는 없고요. 타이완도 연육돼 있고요. 지금 서해 자리 한가운데에는 모든 강이 범람에서 흐르는 봄, 여름에 범람에서 흐르는 아마존 같은 큰 강이 있고요. 보통 때는 거의 말라붙다시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한반도에서 확장된 그 땅하고 일본하고가 지금 큐슈 앞에 아주 좁은 물길로 동해가 간신히 드나들어서 동해가 바닷물이 아니라 좁조름한 담함호가 되죠. brackish water. 너무 바닷물 드나드는 길이 짧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는 저 사할린 쪽은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동아시아 끄트머리 거긴 너무 춥고 너무 사막성이라 그 짐승이 못 드나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물길 때문에 그 대한해협에 조금 좁힌 물길 때문에 호랑이 같은 짐승은 일본 열도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 동아시아 위에 있던 한대 식물, 한대 생태계 어디로 가냐? 한반도로 내려와요. 다른 데는 다 사막되고 여긴 비교적 비가 많이 와요. 한 900mm, 뭐 한 800mm 왔을 거예요. 700mm나 지금의 한 절반 정도. 다른 데는 다 사막돼요. 북쪽은 전부. 자,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뭐 호랑이, 뭐 곰, 뭐 표범, 뭐 이런 것의 천국이 되죠. 이런 게 천국이 되고 뭐 저기 어디 그러니까 저 뭐 어디 동해 앞 같은 데 가면 아마 저기는 동해안 같은 데 가면 거기는 막 저기 흰곰, 북극곰 이런 거 막 있고 그랬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때는 아직 활이 개발되기 전입니다. 인류 전체로 봐서. 투착만 갖고 이 숲속에 들어와 살아야 돼요. 유라시아 대륙 전체 온대벨트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된 겁니다.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선조가. 그 사람들이 그 현생 인류의 일족이 한반도에 최초로 진입한 현생 인류입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데서도 진입했겠죠. 남쪽에서도 나중에 진입하고 또 중국에서도 진입하고 뭐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여져요. 한반도는 발효 항아리예요. 근데 맨 기저에 깔린 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25,000년 전쯤에. 근데 여기가 특징이 있는 게 생태계가 다양하죠. 산들, 강벌, 바다. 예를 들어서 한강의 맨 위로 올라가면 태백산맥, 산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들이 나와요. 그리고 강이에요. 그 다음에 저 아래 내려가면 뻘이에요. 저 김포. 그 다음에 저 파주 저쪽 아래. 그 다음 바다죠. 이 생태계가 이 한강 그 수계를 따라 가지고 한 뭐 조금씩 변화를 주면 한 6, 7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생태계가 6, 7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이 거대 원시 종교 네트워크가 발달될 수가 없어요. 이게 생태계가 다 다르잖아요. 저 아래 내려가면 용왕 모시고 저기 올라가면 산신령 모실 텐데. 그런데 그럼 발달될 수 없으면 서로 잡아 죽이냐? 못 잡아 죽여요. 소금 어디서 구합니까? 산에 사는 사람이. 저기 바닷가에서 구해야 돼요. 말린 생선, 민물은 중간에 사는 저기 그 뭐지 원주나 지금으로 치면은 아니면은 저 미사리에 사는 사람 뭐 또 아니면 좀 더 중간 하면은 뭐 양수리 사는 사람한테 구해야 되고 생선은 아니면 바다 생선 같으면 저 아래 김포 강화에 가서 구해야 되고 소금 거기서 구해야 되고 뭐 산에서 나는 약초 뭐 짐승 가죽 이거는 또 산에서 구해야 되고 이거 서로 문물 교환이 강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을 거라고요. 종교 달라. 풍습 달라. 그런데 서로 공생관계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분업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다채로운 그 사냥어로 채집 포트폴리오가 형성된 땅이에요. 이 땅이. 그 HFG라 그러죠. Hunting, Fishing, Gathering. 인류학 용어로는 고인류학 용어로는 이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지면요, 인구 밀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원래 사냥어로 채집은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야 돼요. 단순한 경우에는. 칼라하리 사막 부근에 그 왜 부시맨 키 작은 분들, 피그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가도 몇 사람 안 살아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니거든. 굉장히 풍부하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풍부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냥어로 채집인데 저희의 인구 밀도가 중국을 넘어설 지경이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포인트가. 그런데다가 여기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름에 비가 900mm가 쏟아져요. 석 달 동안에 900mm 쏟아지면요. 한 달 평균이 100mm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봄밀 봄벌이 뿌리가 다 썩어 죽습니다. 한 달 평균이 300mm예요. 그럼 봄밀 봄벌이는 다 죽어요. 무조건 밀보리를 장마 되기 전에 추수해야 돼요. 겨울은 또 얼마나 혹독하고 길어요. 지금 내일 모레 서울 지금 영하 뭐 13도 내려간다는데 겨울은 혹독하고 길다고요. 여름엔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농경을 짓기가 정말 나쁜 곳이에요. 여기가. 이 기후 조건이. 그래서 저희가 유라시아 대륙 온대벨트에서 남들보다 최장 7,000년 늦습니다. 농경이. 남들은 이미 10,000년 전에 시작하는데 저희는 3,500년 전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농경을 시작했을 무렵을 보면 이집트에서는 람제스입니다. 모세. 그리스에서는 트로이 전쟁 터집니다. 조금 있으면. 트로이 전쟁이 3,100년 전쯤 되니까 3,200년 전. 중국에서는 상이 건국됐을 때입니다. 상 제국이. 은나라라고 하는 상 제국이 건국됐습니다. 우리는 그때 농경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 농경 기술이 획기적이에요. 뭐냐? 조색 내한성 논뼈예요. 여름에 물이 차도 논뼈가 자라요. 그 다음에 설이 내리기 전에 논뼈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럼 조색 내한이죠. 조색 겨울밀입니다. 미국에서 혹시 우리 계시는 교포들, 또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데 교포들, 또 유럽 교포들, 서유럽 교포들 아시겠지만 거기 겨울밀은요. 8, 9월이 지나서 수확합니다. 같은 겨울밀이 아닙니다. 우리랑. 거기 겨울보리는 8, 9월 지나서 수확합니다. 거기 겨울밀, 겨울보리는 씨앗을 겨울에 뿌려놨다지 수확 시기는 거의 가을 다 들어가서 합니다. 여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밀볼이 6월 달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생겨울밀, 조생겨울볼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품종을 쓰는 데가 딴 데가 없어요. 만주 안 씁니다, 이거. 그래서 만주에서 뭐 왔다? 당군 할아버지 왔다? 천만에요. 만주에서 당군 할아버지가 품종 들고 왔으면요. 당군 할아버지 거지 됐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라. 못 씁니다, 우리한테. 뭐 홍산이 어디냐면 내몽고거든요. 서만주 내몽고. 거기에서 뭐 우리 민족의 뿌리가 있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홍산이 한 8,000년, 7,000년 전쯤 될 텐데 거기에 있는 그 품종을 한국에 심었다가는요. 다 작살나요. 거기 다 본밀 본벌인데. 여기는요. 한국인의 마지막 뿌리 가면은요. 활도 없는데 투창 하나 들고 호랑이랑 곰이랑 맞서서 살겠다고. 왜냐 거기 숲이 있고 공기가 맑고 물이 있고 그러니까 내 목숨 내놓고 살겠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그 사람들이 맨 마지막 뿌리고요. 그 사람들 위에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여러 군데서 여러 차례 들어온 사람들이 발효항아리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3,500년 전에 이걸 딱 획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1,500년 정도 아주 극심한 부족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그 청동기 시대 그 유적들을 보면요. 습격해서 서로 죽일까봐 그냥 마을에다가 나무로 목책 다 박고 바깥에다 다 해자 두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보면 야, 쟤 죽여버리고 저 땅 우리가 농사 지으면 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1,500년 동안 극심한 부족 전쟁이 있어요. 그 부족 전쟁이 너무 극악하고 너무 그 잔인하니까 2,300년 전에서 1,700년 전까지 남정네 위주로 일본 정복을 가요. 이게 먼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이 어린 애랑 그 다음에 아내를 못 데려가요. 이 앵글로색슨은요 5세기경에 움직일 때 영국으로 움직일 때 앵글로색슨은 지금 덴마크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5세기경에 영국 쪽으로 움직일 때 이거는 해안 따라서 보트 타고 가다가 나중에 영국 해협 20-30km나 되려나 그거 또 건너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족이 갔다고요. 앵글로색슨은. 우리는 남정네 위주로 갑니다. 가면은 그 다음엔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복했으니까. 그럼 부인은 조몬인이네. 현지인이네. 처남 조몬인이네. 장인 조몬인이네. 다 처갓집은 다 조몬이에요. 그래서 일본어가 조몬어를 아래로 깔아놓고 그 위에 한국어 문법을 덮어 씌운 언어가 된 거예요. 문법은 한국어고 아래는 조문어입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어랑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일본어는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어가. 처음엔 문법 비슷하니까 일본어 빨리 배워 빨리 배워. 처음에 일상적인 조금 배울 때 쉬워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두 개가 다른 언어인데 뿌리가. 언어는요. 마더탕 아닙니까? 영어로 모국어는 없어요. 마더랜드 탕, 파더랜드 탕은 없어요. 마더탕이에요. 언어는 엄마한테 배우거든. 나는 아주 전사고 멋있어. 활도 쏘고 칼도 잘 쏴. 오케이, 나 어디서 왔어? 나 배 타고서 저기 한반도에서 왔어. 난 야요이야. 오케이, 근데 내 부인 누구야? 조몽 여자네. 이빨 다 새까맣게 물들이고 여기 근처에 문신하고. 내 아이는 엄마한테 말 배웠네. 그런데 아빠가 여러 가지 유식한 그 표현을 많이 하니까 문법과 어휘의 일부를 아빠한테서 가져가 버리죠. 그러나 기본적인 어휘, 하하, 찌찌, 엄마, 아빠, 하나, 둘, 셋, 하늘, 땅 이런 건 다 엄마한테서 배워요. 발음체계 엄마한테서 배워요. 아이우에오, 가게국에오, 나니누에나오 이거 엄마한테서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언어의 기본 아이덴티티가 엄마한테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아빠 젖 안 먹잖아요. 엄마 젖 먹지. 엄마한테서 오는 거죠.
자, 이런 상태니까 이제 일본의 이제 해안선 따라서 여기서 건너간 저기 야요이, 저기서 건너간 야요이, 고구려에서 온 야요이, 신라에서 온 야요이, 백제에서 온 야요이, 200년 전에 온 야요이, 200년 후에 온 야요이, 온갖 부락마다 다 그 야요이들이 다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일본의 특징이 뭐냐? 이게 서부 신천지거든. 금속과 논농사 기술과 겨울보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처럼 비옥한 땅이 없는 거예요. 이 일대에서. 여기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도 한번 슬쩍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이거 내가 연구하면 이 시기, 그러니까 약 2300년 전에서 한 1500년 전까지 한 700~800년 시기에 600~700년 시기에 일본의 인구 증가율이 유라시아 대륙 온대벨트 전체에서 최고였을 겁니다.